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저녁이었다. 째깍, 째깍 거실 벽에 걸린 낡은 뻐꾸기 시계는 뻐꾸기가 고장난 지 오래였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이라는 생각에 참아버리지 못했다. 시계는 매 정각을 알려주는 대신 그저 시간의 흐름을 무심하게 소리내어 증명할 뿐이었다. 그 소리는 텅 빈 집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내 나이 72, 김순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민석이 엄마라고 불렀다. 하나뿐인 아들 민석이는 내 삶의 이유이자 모든 것이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억척같이 살아왔다.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고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아들을 키웠다. 내 젊음과 꿈을 모두 바쳐 아들을 번듯한 대기업 과장으로 키워냈을 때 나는 내 인생의 과업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저녁상에는 식은 밥 한 공기와 어제 담근 오이김치, 그리고 간장 종지가 전부였다. 혼자 먹는 밥상은 차리는 것조차 번거로워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 맞은편의 빈 의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허전하게 느껴졌다. 아들이 결혼하고 분가한 지 벌써 10년. 처음 몇 년은 며느리가 살갑게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곤 했지만 손주가 생기고 민석이의 일이 바빠지면서 그 발길은 차츰 뜸해졌다. 이제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하루릉 미역 몇 가닥이 떠있는 멀건 국을 한 숟갈 떠넘겼다. 입안이 까끌까끌했다. 혼자 지내는 노인들이 가장 서러운 순간이 아플 때와 밥 먹을 때라던데 틀린 말이 하나 없었다. 음식을 씹는 소리마저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집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나를 찾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다. 나는 혹여나 전화가 끊길세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절뚝거리며 전화기 앞으로 달려갔다. 며칠 전부터 쑤시던 무릎이 아우성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 하나에 방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들. 저녁은 먹었고 요즘 일은 많이 힘드냐? 나는 언제나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아들의 일상 하나하나가 궁금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늘 짧고 건조했다. 네, 먹었어요. 늘 똑같죠. 뭐 별일 없으시죠? 그럼 난 늘 똑같지. 밥 잘 챙겨 먹고 잠도 푹 자고. 걱정 마라.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며칠째 입맛이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밤에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들은 그저 내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네, 그럼 됐어요. 지연이가 손주 녀석 학원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요. 끊을게요. 주말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지연이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우리 강아지 할미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네, 바달각.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아들이 말한 주말이 이번 주 주말인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의 주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늘 그런 식이었다. 통화 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목소리라도 들었으니 그걸로 좋겠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전화기 옆에 놓인 아들의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내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사진 속 그들은 완벽한 하나의 세계였고 나는 그 세계의 바깥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다. 다시 식탁에 앉자 이미 국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밥맛이 뚝 떨어졌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텅 빈 거리 위로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내 마음에도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며칠치 창거리를 사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다. 아들 내외가 언제 불쑥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냉장고는 늘 채워둬야 마음이 놓였다. 낡은 유모차를 개조한 장바구니를 끌고 절뚝거리며 걷는 길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시장은 활기로 넘쳤다. 생선가게 주인의 우렁찬 목소리, 채소가게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물건 값을 흥정하는 사람들. 그 북적임 속에서 나만 홀로 섬처럼 떠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익숙하게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애호박 하나를 샀다. 할머니, 오늘따라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파요? 단골 채소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니요, 나야 속일 수 있나. 그냥 무릎이 좀 쑤셔서 그렇지. 나는 멋쩍게 웃으며 둘러댔다.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꺼내 값을 치렀다. 가진 돈으로는 이게 전부였다. 더 사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낡은 상가 건물 앞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그냥 지나치려는데 다시 한번 야옹 하는 애처로운 소리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옆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다. 회색 털이 군데군데 뭉쳐 있었고 한쪽 뒷다리는 피가 맺힌 채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녀석은 잔뜩 경계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했다. 순간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아들의 무심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 저 작은 생명체도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일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주머니에는 방금 장을 보고 남은 몇천 원이 전부였다. 이걸로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까? 내일 먹을 쌀도 사야 하는데.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가늘게 신음하는 고양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아가, 이리 온, 괜찮아. 내가 해치지 않아. 고양이는 하악질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녀석은 경계를 조금 풀었는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녀석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작고 따뜻한 온기가 품으로 전해졌다. 결국 나는 발길을 돌려 동네의 작은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수의사는 고양이의 다리를 보더니 골절인 것 같다고 했다. 간단한 치료와 깁스를 하는데 5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 내 한 달 생활비의 일부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병원비를 계산했다.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어도 저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라고. 내 이름은 행운이라고. 진짜. 집으로 돌아와 고양이를 따뜻한 담요 위에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녀석은 여전히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더 이상 나를 피하지는 않았다. 나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녀석의 더러워진 몸을 닦아주고 우유를 조금 데워 그릇에 담아주었다. 허겁지겁 우유를 핥아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따뜻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내 옆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든 행운이 덕분이었다. 적막하던 집에 작은 생명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세상이 다르게 느껴졌다. 며칠 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며칠 내내 하늘이 흐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무릎은 더 쑤셔왔고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무료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집 안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벽장 깊숙한 곳에 놓여있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내가 애써 외면하고 지내온 과거의 흔적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마른 수건으로 상자의 먼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노소의 잠금 장치를 열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자 오래된 나무와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다. 상자 안에는 내 젊은 시절의 꿈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털이 다 빠지고 갈라진 붓 몇 자루, 딱딱하게 굳어버린 물감 튜브들, 그리고 빛바랜 스케치북 몇 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함께 갔던 남이섬의 풍경, 갓 태어난 아들 민석이의 발, 시장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들, 서툴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그림들이었다. 나는 미술학도였다. 가난했지만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언젠가 나만의 전시회를 여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내 꿈은 사치가 되었다. 붓 대신 칼과 국자를 잡아야 했고 캔버스 대신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다. 스케치북 맨 마지막 장에는 남편이 써준 짧은 편지가 붙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는 나의 화가 순자에게 당신의 그림은 내게 세상 최고의 선물이야. 언젠가 당신의 이름으로 가득 찬 전시회에 꼭 데려가줘. 사랑하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상자 맨 밑에는 그리다만 캔버스 하나가 있었다. 남편과 함께 갔던 고향 바닷가의 풍경이었다.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 하얀 등대까지는 그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했던 등대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던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은 비어 있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을 그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캔버스 위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거친 표면 위로 수십 년의 세월과 나의 슬픔, 그리고 포기해야만 했던 꿈의 무게가 느껴졌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이 상자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열지 말았어야 했다. 잊고 살았던 욕망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와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때 행운이가 다가와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깁스한 다리가 불편한지 절뚝거리면서도 나를 위로하려는 듯했다. 나는 행운이를 안아 올렸다. 작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 온기가 내 마음속의 찬 기운을 조금이나마 몰아내는 것 같았다. 그래, 다 지난 일이야. 다 괜찮아.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그리고는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상자 뚜껑을 닫았다. 뚜껑이 닫히는 쿵 소리가 내 심장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다시 민석이 엄마로 조용히 아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낡은 집을 지키는 노인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역할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행운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녀석의 깁스한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이제는 제법 집안을 돌아다니며 작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텅 비었던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몸은 그 온기를 따라가지 못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밤이면 가슴 한가운데를 묵직하게 누르는 통증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늙으면 을에 겪는 고통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들에게 짐이 될 만한 이야기는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다. 창가에 놓아둔 작은 군자란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그르르 돌았다.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을 쥐어짰다.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행운이가 내 얼굴을 핥으며 애처롭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 민서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암흑이 나를 덮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을 때는 온통 하얀 세상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낯선 천장, 병원이었다. 옆집 새댁이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하러 들렀다가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179에 신고했다고 했다. 정신을 차리자마자 낯선 의사와 간호사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각종 검사가 이어졌다. 피를 뽑고 심전도를 찍고 가슴 사진을 찍었다.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그 와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 바쁜 애한테 괜한 걱정을 끼치는구나.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는 6인실 병실의 한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김순자 어르신, 보호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직장에 다녀서 바쁩니다. 저한테 그냥 말씀하세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조명판에 걸었다. 어르신,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 하나가 거의 막혔어요. 오늘 아침에 쓰러지신 게 천운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심근경색, TV 드라마에서나 듣던 병명이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간단한 수술이지만 시급을 다툽니다. 방치하면 언제 다시 심장마비가 올지 모릅니다. 그땐 정말 생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의사의 단호한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내 바로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튀어나왔다. 의사는 차트를 넘겨보며 말했다. 검사비 포함해서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500만 원. 그 숫자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내 통장 장원은 기초연금과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겨우 모은 100만 원 남짓이 전부였다. 남편이 남긴 이 낡은 집 한 채를 제외하면 나에게 재산이라고는 없었다. 500만 원은 나에게 하늘과 같은 돈이었다.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 의사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다.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의 도시 소음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앙상한 내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었다. 내 이름 석자보다 민석이 엄마로 불리는 게 더 익숙했다. 그런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이 오고야 만 것이다. 수십 번을 망설였다. 지금 전화하면 한창 일할 시간인데. 가뜩이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는데
이런 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나는 결국 간호사에게 부탁해 휴대전화를 빌렸다. 아들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청은망은 무겁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들, 나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네, 엄마.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게 실은 내가 지금 병원이다. 나는 쓰러진 이야기부터 의사의 진단까지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500만 원이라고 하더구나. 가장 힘든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차라리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평생을 아들에게 주기만 했지. 무언가를 달라고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동네 병원 가서 물리치료나 받으시지. 대학병원까지 가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아들의 첫마디는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걱정이 아니었다. 원망과 타박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의사가 급하다고. 아이고,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 병원비 벌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어디 있어요. 애 학원비에 대출금 갚기도 벅찬 거 아시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엄마, 힘들다는 아들의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내 목숨값보다 아들의 힘든 사정이 먼저였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 알았다. 바쁜데 미안하다. 그냥 한번 말해본 거야. 네? 아무튼 몸조리 잘하세요. 제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주말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래, 일 봐라. 달각. 전화는 허무하게 끊어졌다. 아들은 내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 내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저 500만 원이라는 돈의 무게에만 짓눌려 귀찮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차갑게 식어버린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나는 망연자실하게 허공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울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아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든 것일지도, 그냥 이렇게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다음 날 옆집 새댁이 죽을 쏘 왔다며 병문안을 왔다. 착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아드님한테는 연락하셨어요. 곧 오시겠네요. 바쁘다고 하네. 주말에나 온다고. 나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얼버무렸다. 새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나를 위로했다. 요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그래도 어머니, 기운 내셔야 해요. 민석 씨가 얼마나 효자인데요. 금방 달려올 거예요. 새댁은 내게 힘을 주겠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어머니, 손주 재롱이라도 보세요. 형님이 며느님 SNS에 사진 올리셨던데 우리 강아지 너무 예쁘죠? 새댁이 내민 작은 화면 속에 아들의 가족이 있었다. 그런데 배경이 이상했다. 낯익은 서울 풍경이 아니었다. 하얗고 웅장한 개선문. 반짝이는 에펠탑 8이었다. 사진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 손주는 명품 옷을 차려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며느리 지연이의 SNS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1년 동안 고생한 우리 가족. 재충전의 시간,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행복 충전 중. 사진 아래에는 수십 개의 좋아요와 부럽다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다음 사진은 베니스의 곤돌라 위에서 찍은 것이었고, 또 다른 사진은 로마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이었다. 사진이 올라온 날짜는 불과 이틀 전, 내가 아들에게 전화해 돈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내 심장을 짓누르던 바위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이 온몸을 강타했다. 숨이 막혔다. 500만 원이 없어서. 애 학원비와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지금 내 목숨값과도 같은 돈을 흥청망청 쓰며 유럽에서 웃고 있었다. 배신감, 그 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내 전 존재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내 젊음, 내 희생, 내 사랑.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나는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5만 원짜리 병원비도 벌벌 떨며 냈는데, 내 아들은 내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행복을 사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새하얘지셨어요. 걱정하는 새댁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간신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새댁이 돌아간 후 나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환멸, 그리고 처절한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평생을 나는 아들이라는 우물 안에서 살아왔다. 그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물은 메말라 버렸고 나는 그 차가운 바닥에 버려졌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나를 지탱하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한 마음의 통증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아주 작게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도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도 단단한 어떤 결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민석이 엄마로만 살 수 없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이 순간, 나는 역설적이게도 처음으로 김순자라는 내 이름을 떠올렸다. 내 인생, 내 집, 그리고 내 목숨.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거나 기다리지 않으리라 살아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게 이런 모욕을 준 세상과 내 아들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나 김순자라는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볼 것이라는 것을. 그 결심은 새벽녘의 희미한 빛처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번져오고 있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은 가장 처절한 배신과 함께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에서의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밤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유령처럼 내 주위를 맴돌았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와 며느리의 화려한 여행사진이 번갈아 떠오르며 심장을 난도질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나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을 강행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안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젊은 의사가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내 결심은 단호했다. 돈이 없었다. 돈이 없는 환자에게 병원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죽더라도 내 집에서 죽는 편이 나았다. 나는 책임지겠다는 각서에 억지로 서명을 하고 병원비를 정산했다. 옆집 새댁이 보증을 서준 덕에 남은 병원비는 분납하기로 하고 겨우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행운이가 나를 반겼다. 녀석은 내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가르랑거렸다.
텅 빈 집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행운이의 위로도 내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을 메우지는 못했다. 식탁 위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와 납부 독촉장이 놓여 있었다. 5주 천 천원. 그 숫자는 나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며칠을 알아누웠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었다. 집 안 곳곳에 아들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아들이 어릴 때 쓰던 책상, 벽에 걸린 유치원 졸업 사진,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아들이 사준 낡은 소파. 한때는 내 자랑이자 행복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흉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 집을 지키는 관리인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인은 쓸모를 다해 버려질 운명에 처한 것이다. 무언가 해야 했다. 이대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시장에 다시 나가 나물이라도 팔아볼까 생각했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는 몸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청해볼까도 싶었지만 평생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고 살아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 그때 내 시선이 벽장 위 낡은 오동나무 상자에 닿았다. 내 젊음과 꿈이 봉인된 그곳. 어쩌면 저 안에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그 희망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거의 절망에 가까웠다. 나는 의자까지 받쳐놓고 힘들게 상자를 내렸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기름과 종이 냄새가 다시 나를 맞았다. 나는 상자 안을 뒤졌다. 대부분 미완성인 스케치와 습작들이었다. 남편과 함께 갔던 고향 바닷가 풍경. 그 그림은 차마 팔 수 없었다. 내 영혼의 일부였으니까. 상자 맨 밑에서 나는 비교적 온전한 작은 셔틀콕 통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그렸던 작은 정물화 한 점이 둥글게 말려 있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놓인 사과 한 알과 낡은 책 한 권을 그린 지극히 평범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 그림에는 20살 김순자의 순수한 열정이 담겨 있었다. 이걸 팔 수 있을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다. 내 꿈의 조각을 팔아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내 처지가 한없이 비참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둥글게 말린 그림을 조심스럽게 펴서 먼지를 털어냈다. 낡은 액자에 끼워 넣으니 제법 그럴듯해 보였다. 이것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그림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행인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다 늙은 할머니가 그림 한 점을 옆에 끼고 어딜 가나 하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다. 나는 시장 한 구석,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후미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림을 벽에 기대어 세워두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사람들은 무심하게 내 앞을 지나쳐 갔다. 그들의 눈에 내 그림은 그저 낡고 볼품없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절망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가슴 통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때 생선 가게를 하는 옥자 씨가 팔짱을 낀 채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시장에서 입이 거칠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아이고, 순자 할머니 병원에는 왜 갔나 했더니 여기서 청승 떨고 있었네. 그깟 그림 쪼가리 판다고 수술비가 나와. 밥이 나와 차라리 우리 가게 와서 생선 대가리나 다듬지 그래. 일당은 쳐줄 테니. 옥자 씨의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 상인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장이었다.
신경 쓰지 마쇼. 내가 간신히 내뱉은 말에 옥자 씨는 코웃음을 치며 자기 가게로 돌아갔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역시나 헛된 꿈이었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할머니, 이 그림 파시는 겁니까? 나지막하고 품이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단정한 회색 재킷을 입은 노신사 한 분이 내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그림을 아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동정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그림에 대한 호기심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네, 팔려고요. 직접 그리신 겁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렇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젊었을 때 그렸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빛의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군요. 사과에 반사된 창밖의 햇살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내다니. 단순한 정물화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굳어있던 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다. 내 그림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이 그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쳐주세요.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노신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30만 원이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실 이 그림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지만 제가 가진 현금이 이것밖에 없군요. 30만 원. 내 귀를 의심했다. 기껏해야 몇만 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림이었다. 옥자 씨에게 온갖 수모를 당한 직후에 들은 그 금액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렇게나 많이 주실 필요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이 그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노신사는 내 손에 수표를 쥐어주며 온화하게 웃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되찾은 내 존재의 가치였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른 작품도 볼 수 있을까요? 노신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나는 망설였다. 내 치부와도 같은 과거를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옥자 씨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질투가 가득했다. 나는 노신사를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이름은 최인호였고 근처에서 작은 화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다. 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그는 기대감으로 침묵했다. 집에 도착해 나는 그를 낡은 소파에 앉게 하고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여는 순간이었다. 내가 상자를 열자 최 노인은 숨을 죽였다. 그는 장갑이라도 끼어야 할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로 낡은 스케치북들을 꺼내보았다. 이럴 수가. 그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나지막한 감탄사를 터뜨렸다.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 시장 사람들의 역동적인 풍경, 그리고 남편의 얼굴, 내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상자 맨 밑에 있던 미완성의 바닷가 풍경화를 꺼내 들었을 때였다. 그는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혹시 50년 전 대학미술대전에서 겨울 강이라는 그림으로 대상을 받았던 김순자 학생이 맞으십니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과거를, 내가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내 이름을 그가 알고 있었다. 아이, 어떻게
제가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미술대전에 출품했었거든요. 비록 입선에 그쳤지만 모두가 기교에만 치중할 때 20살 학생이 그린 그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이와 슬픔이 담겨 있었죠. 겨울 강의 그 시린 푸른색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풍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군요. 최 노인의 말에 나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화가의 꿈을 접어야 했던 이유, 남편의 죽음,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 그리고 아들의 배신과 눈앞에 닥친 수술까지. 내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그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내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최 노인은 미완성의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순자 씨, 이 그림을 완성시키시오. 저는 이제 붓을 잡을 힘도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이제야말로 붓을 잡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요. 당신은 민석이 엄마이기 이전에 세상을 감동시켰던 화가 김순자요. 당신의 재능은 죽지 않았소. 여기 이 그림들 속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잖소. 아들을 위해 붓을 놓았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다시 붓을 드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을 뒤흔드는 울림이었다. 최 노인이 돌아간 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30만 원이 든 수표와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다시 붓을 드시오. 한편 시장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의 진원지는 옥자 씨였다. 그녀는 생선을 다듬으며 옆 가게 주인에게 과장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글쎄, 그 그림 그리는 순자 할망구. 작정하고 부자 영감 하나 제대로 물었나 봐. 꾀병 부려서 동정심 사더니 이젠 낡아빠진 그림 쪼가리로 사기를 치는 모양이야. 오늘 보니 그 영감을 집까지 끌어들이던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늙어서 주책이야. 정말. 그녀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어쩐지 행색이 초라하더라니.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 나는 아들을 위해 희생한 불쌍한 노인에서 부자 노인을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나의 작은 날갯짓이 나비 효과가 되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붓을 잡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다. 최 노인이 돌아간 후 며칠 동안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그의 마지막 말, 당신 자신을 위해 다시 붓을 드시오 라는 문장이 심장 깊은 곳에서 메아리 쳤다. 30만 원이 든 수표는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었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당장 급한 병원비 독촉과 하루하루 나를 옥죄어오는 가슴의 통증 앞에서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붓을 들었다. 최 노인이 선물이라며 두고 간 작은 이젤과 새 캔버스, 그리고 전문가용은 아니지만 쓰기에는 충분한 아크릴 물감 세트가 있었다. 나는 오동나무 상자에서 미완성의 바닷가 풍경화를 꺼내 이젤 위에 올렸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굳어버린 손가락은 붓을 어색하게 쥐었고 눈은 침침해서 색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젊은 시절에는 머릿속의 풍경을 단숨에 캔버스에 옮겨 담았건만 이제는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았다. 붓질은 서툴렀고 물감은 번졌으며 결과물은 처참했다. 몇 시간을 씨름했지만 그림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엉망이 되어버렸다. 나는 붓을 내던졌다.
좌절감이 온몸을 덮쳤다. 화가 김순자는 이미 죽었다.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풍화되어 사라져버린 것이다. 화가로 재기해서 수술비를 벌겠다는 생각은 허황된 꿈이었다. 나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살아남아야 하는 환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가슴 통증이 유난히 심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있는데 시장 상인들의 비웃음과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깟 그림 쪼가리 판다고 수술비가 나와. 제가 지금 당장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던 아들 가족의 모습이 겹쳐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왜 여기서 고통받으며 죽어가야 하는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저들의 행복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 순간 나는 내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집,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장만하고 민석이를 낳아 기른 이 집은 내 삶의 역사 그 자체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올가매는 거대한 족쇄이기도 했다. 나는 이 집을 아들의 것이라고, 언젠가 물려줘야 할 재산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다. 그래서 수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도배 한 번 새로 못한 채 낡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이 집은 내 것이었다. 남편이 내게 남긴 유산이었고 내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집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아들의 재산 관리인처럼 살아왔는가? 그때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집을 팔자.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해방감 때문이었다. 이 집을 파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마련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40년간의 민석이 엄마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김순자로서의 삶을 되찾는 의식이었다. 아들이 멋대로 규정해버린 내 인생의 가치를 나 스스로 다시 세우는 투쟁이었다. 다음 날 나는 초에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 결심을 이야기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씨, 그건 온전히 당신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까? 네,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시오. 부동산에 갈 때 혼자 가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어르신께서 같이 가주시면... 아니요, 제가 동행하면 나중에 아드님이 이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릴 겁니다. 초에 노인이 늙은 어머니를 꿰어 집을 팔게 만들었다고요. 이건 당신의 인생이고 당신의 집입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최 노인의 말은 옳았다. 이것은 나 홀로 감당해야 할 싸움이었다. 나는 가장 깨끗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부동산으로 가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저 골목 어귀에서 어린 민석이와 술래잡기를 했고 저 떡볶이집 앞에서 숙제를 안 해 울던 녀석을 달래주었다. 길가의 플라타노스는 내가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심은 묘목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을 덮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다. 내 모든 과거가 거리 곳곳에 배어 있었다. 나는 그 과거와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누며 걸었다. 부동산 사무실의 문은 무거웠다. 안으로 들어서자 중개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동네 주택을 팔려고요. 내 말에 남자는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내 어느 댁인데요.
자제분은 같이 안 오셨고요. 3-11번지. 김순자입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다. 내 단호한 태도에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들을 꺼내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집의 시세와 매매 절차에 대해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그가 하는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내 신경은 온통 테이블 위에 놓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에 쏠려 있었다. 수많은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나는 매도인 김순자라는 글자를 찾아냈다. 내 이름 석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남자가 내민 펜은 청은망은 같았다. 이걸로 서명을 하는 순간 나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아들이 당연하게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이 집을 영원히 잃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목숨, 그리고 내 남은 인생.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그리고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내 이름을 써내려갔다. 김, 순, 자.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무언가 단단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느껴졌다. 지난 세월의 후회와 미련, 아들에 대한 원망과 애증이 그 점 하나에 모두 응축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계약을 마치고 부동산을 나왔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높게 보였다. 나는 최 노인이 알려준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찻집 구석에 자리를 잡고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시켰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빌려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내뱉었다. 나 집 팔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내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누구 마음대로요. 아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엄마. 듣고 있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죠?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아빠랑 평생 일궈서 나 주기로 한 집 아니었냐고요. 그걸 팔아요. 역시나 아들은 내 건강이나 수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재산이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올 듯했다. 엄마, 노망 났어요.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제 하다 부모 집까지 팔아서 나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당장 그 계약 취소 안 하지요. 내가 당장 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어느 부동산이야. 아들의 폭언이 귀에 박혔다. 예전 같았으면 그 고함 소리에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차분했다. 그의 분노는 나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의 탐욕과 이기심을 증명하는 소음에 불과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다. 민채호가, 내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단호했다. 그 집은 처음부터 네 집이었던 적이 없다. 아빠가 나한테 남겨준 내 집이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었다. 그리고 이건 내 인생이야. 네가 유럽에서 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돈을 썼듯이 나도 내 목숨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위해 내 돈을 쓰는 것뿐이다. 그러니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란다. 엄마, 지금 뭐 하는... 나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뚜뚜뚜.
신호음이 끊긴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무섭고 떨리고 어딘가 허전했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 아주 맑고 투명한 해방감이 차오르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묶여있던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냈다. 따뜻했던 대추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하지만 내 몸은 춥지 않았다. 오히려 뜨거운 무언가가 온몸에 퍼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찻집을 나와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높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순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이제 막 내 곁에 서 있었으니까.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나는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집을 판 돈은 내 통장에 들어왔지만 나는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지 않았다. 대신 그 돈의 일부를 꺼내 가장 먼저 최 노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붓과 물감,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의 캔버스 몇 개를 사달라고 부탁했다. 최 노인은 내 뜻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최 노인이 내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순자 씨,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먼저 인사를 합시다. 화가 김순자로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화랑에서 소박한 전시회를 열자고 했다. 내 낡은 스케치들과 시장에서 팔았던 그 정물화, 그리고 새로 그린 그림 몇 점을 거는 것이다. 나는 손사래를 쳤다. 보여줄 만한 작품도 없거니와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최 노인은 단호했다. 이건 순자 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 당신 곁에는 내가 있고 당신의 그림들이 있어. 그의 설득에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 날짜는 주말로 잡혔다. 그 며칠 동안 나는 미친 듯이 그림만 그렸다. 가슴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진통제를 삼키며 붓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동시에 희열에 찬 과정이었다. 40년 동안 닫혀있던 창조의 샘이 다시 솟아나는 기분이었다. 전시회 당일, 최 노인의 청록 화랑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내 낡은 그림들은 최 노인의 안목으로 정성스럽게 표구되어 벽에 걸렸다. 정물화, 시장 풍경, 아들의 어린 시절 스케치, 그리고 미완성의 바닷가 그림까지. 내 삶의 조각들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계약금으로 산 수수하지만 깨끗한 옥색 원피스를 차려입었다.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화랑에는 최 노인의 지인 몇몇과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온 동네 사람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다. 그들 중에는 팔짱을 낀 채 삐딱한 시선으로 그림을 훑어보는 생선가게 옥자 씨도 있었다. 그녀는 옆 상인과 무언가 소공어리며 연신 나를 곁눈질했다. 저 영감탱이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보러 왔나 보군. 나는 애써 그녀의 시선을 외면했다. 모두가 조용히 그림을 감상하고 있을 때였다. 화랑 옆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상인이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옥자 씨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옥자 언니, 큰일 났어. 저기 순자 할머니 옛날 집 앞에서 웬 난리가 났어. 할머니 아들 내외 같은데 이민 가방 같은 걸 끌고 와서는 새 주인이 문 안 열어준다고 동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어. 꼴이 말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랑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담담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들의 소문은 현실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화랑문이 거칠게 열렸다. 유럽에서 입던 비싼 옷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민석이와 며느리 지연이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 엄마. 민석이가 나를 발견하고 곧장 다가와 고함을 질렀다. 그의 손가락이 내 얼굴을 향해 있었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딴 그림 쪼가리 걸어놓고 잔치라도 벌인 거예요. 당장 나랑 가서 계약 취소해요. 집 돌려놓으란 말이에요. 화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느리 지연이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유럽에서 어머님 선물 사느라 얼마나 돌아다녔는데 돌아오니 집이 없어졌다는 게 말이 돼요. 저희 이제 어디서 살아요? 뻔뻔한 거짓말. 나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석이는 나를 거의 잡아먹을 듯이 쏘아붙였다. 치매라도 온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병원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누구 마음대로 남의 재산을 팔아먹어요. 평생 모은 아들 재산 가로차에서 이런 데다 돈을 처바르다니 이기적인 것도 정도가 있지. 이기적이다. 치매다. 남의 재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매도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순식간에 정신 나간 노망난 할망구이자 아들 재산을 가로챈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다. 순간 나는 휘청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화랑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 정말 할머니가 이상한 거 아니야. 쯧쯧, 저 영감이 꼬드긴 게 맞나 보네. 옥자 씨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승리감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민석이는 의기양양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시선이 벽에 걸린 미완성의 바닷가 그림에 닿았다. 그림 속에는 푸른 바다와 하얀 등대만이 존재했다. 가장 중요한 남편과 나의 모습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빈 공간에서 남편의 따뜻한 미소를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는 나의 화가 순자에게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그래, 나는 민석이 엄마이기 전에 화가 김순자였다.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모르겠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리고 민석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조용했다. 민석아, 내 부름의 아들은 잠시 주춤했다. 네가 오기 전에 여기 걸린 그림들을 좀 보렴. 저건 네가 3살 때 가지고 놀던 곰 인형 그림이고 저건 네가 처음으로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을 때 내가 그려준 내 얼굴이란다. 그리고 저기 네가 당연하게 내 것이라고 소리치는 저 집은 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내게 사주면서 맘껏 그림 그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집이다. 내 말에 화랑 안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내가 왜 그 집을 팔았는지 아니.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심장이 아프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그래서 너한테 전화를 했지. 살려달라고. 수술비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지만 넌 뭐라고 그랬니? 돈이 없다고 했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만 이야기했지. 내 말에 민석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그건 제가 정말 사정이 안 좋아서. 사정?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었다. 조회 선생님, 내가 부르자. 최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작은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잠시 후 화랑의 하얀 벽면에 선명한 사진 한 장이 나타났다. 파리의 에펠탑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석이와 지연이, 그리고 손주. 사람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최 노인은 다음 사진을 넘겼다. 베니스의 곤돌라, 로마의 레스토랑, 사진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정확히 내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날과 그 다음 날이었다. 며느리 지연이가 SNS에 올린 행복 충전 중이라는 문구가 사진 위에 조롱처럼 떠 있었다. 모든 증거는 명백했다. 화랑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옥자 씨였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려는 듯 벽에 비친 사진과 민석이 내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인의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녀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세상에 저런 후레자식이 있나지. 애미는 죽어가는데.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가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옥자 씨의 외침은 기폭제가 되었다. 화랑 안의 모든 분노가 민석이와 지연이에게로 향했다. 어떻게 부모한테 저럴 수가 있어. 사람도 아니네. 정말 당장 이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민석이와 지연이는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이기적이라는 말이, 치매라는 말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에 박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화랑을 뛰쳐나갔다. 그들이 사라진 후 화랑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한 노신사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시장에서 팔았던 그 정물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그림 제가 사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내 그림을 사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림에 담긴 내 인생을, 내 눈물을, 내 용기를 사고 있었다. 옥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벽에 걸려있던 그림들은 미완성의 바닷가 그림 한 점을 제외하고 모두 팔렸다. 내 손에는 수술비를 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 잃어버렸던 내 이름과 짓밟혔던 내 존엄성이었다. 나는 텅 빈 화랑 안에서 나를 둘러싼 따뜻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 내 인생의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가장 혹독했던 시련의 끝에서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전시회의 소란이 끝나고 나는 구급차에 실려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 노인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고 옥자 씨를 비롯한 시장 상인 몇몇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구급차를 뒤따랐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었던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에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막혔던 혈관이 뚫린 것처럼 내 인생을 짓누르던 거대한 응어리도 함께 씻겨나간 기분이었다. 숨을 깊게 들이쉴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을 얻은 것 같았다. 병원에서의 회복 기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전의 입원이 고독과 절망의 시간이었다면 이번에는 온기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이었다. 가장 먼저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옥자 씨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전복죽이며 흑임자죽이며 기력 회복에 좋다는 온갖 죽을 쏘아 왔다. 그녀는 내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여전히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지만 그 행동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노소의 유기그릇에 담긴 따뜻한 호박죽을 내밀며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할머니, 아니, 순자 언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녀는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평생 이 시장 바닥에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게 당연한 세상이라고 믿었지. 그래서 언니가 돈 없이 초라해 보일 땐 무능하다고 생각했고 최 노인 같은 점잖은 분을 만나니까 사기치는 거라고 내 멋대로 판단해버렸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귀한 건 보려고도 안 하고 그저 내 잣대로만 세상을 본 거야. 내가 언니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을까. 옥자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억척스럽고 입거칠던 그녀의 여린 속내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앙금마저 모두 녹아내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옥자 씨, 아니, 나도 동생 마음 다 알아. 우리처럼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은 남을 믿기보다 의심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잖아. 나도 그랬어.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 괜찮아. 내 말에 옥자 씨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그 눈물은 우리의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씻어내고 새로운 우정을 싹 틔우는 단비가 되었다. 옥자 씨와 시장 친구들은 내게 바깥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창구이기도 했다. 그들을 통해 나는 아들 내외의 소식을 건너 들었다. 청록 화랑 사건은 아름아름 퍼져나가 그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와 동창회 모임까지 알려졌다고 했다. 누군가 그날의 소동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퍼뜨린 모양이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내 편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자식이 민석이를 손가락질했다.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대기업 과장이었던 민석이는 회사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다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의 재정 상태도 파탄에 이르렀다. 그 화려한 생활은 모두 빚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아 메꿀 생각이었겠지만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빚 독촉이 시작되었다. 결국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처분하고 외제차도 팔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며느리 지연이는 그 충격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민석이와 싸운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그 소식을 듣는 내 마음은 복잡했다. 통쾌하거나 시원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나는 내 아들을 괴물로 키운 적이 없는데 어느새 아이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 파멸해가고 있었다. 그 아이의 탐욕과 이기심의 끝이 어디인지, 그 아이는 과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날이 올지, 나는 그저 씁쓸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었다. 내가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전시회 때 내 그림을 가장 먼저 사주었던 점잖은 인상의 노신사였다. 그는 자신을 인사동에서 예담 갤러리를 운영하는 강 관장이라고 소개했다. 김순자 선생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인일로 지난번 전시회에서 선생님의 그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미완성의 바닷가 그림은
수많은 사연을 품고 있더군요. 강 관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본론을 꺼냈다. 선생님께 2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저희 예담 갤러리에서 김순자 선생님의 정식 개인전을 여는 것입니다. 개인전, 내 귀를 의심했다. 20살 이후로 감히 입에 담아본 적도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아련한 꿈이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큰 화랑에서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선생님의 그림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기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힘이지요. 저는 그 힘을 믿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강 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2번째 제안은 저희 갤러리 재단의 후원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미술교실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김순자의 2번째 청춘미술교실, 뭐 이런 이름으로요. 선생님처럼 저마다의 가슴속에 묻어둔 꿈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위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선물하는 제안이었다.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내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신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나는 더 이상 낡고 어두운 옛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집을 판 돈으로 병원 근처에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오피스텔을 얻었다. 큰 창문이 있어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한쪽 벽면은 전부 내 그림 도구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진짜 내 집, 내 공간이었다. 이사한 첫날, 최 노인이 축하 선물이라며 난초 화분을 들고 찾아왔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다. 행운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내 무릎 위에서 만족스럽게 그르렁거리고 있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최 노인은 손을 저으며 웃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저 세상이 잊어버렸던 위대한 화가 한 사람을 다시 기억하게 해줬을 뿐이요. 나머지는 모두 순자 씨가 스스로의 용기로 해낸 일이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생이란 참 묘하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니 말이오. 순자 씨는 가장 큰 것을 잃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소. 그의 말처럼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다. 아들을 잃고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낡은 집을 잃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이 붉은빛과 보랏빛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 남은 인생을 축복하는 거대한 그림 같았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그리겠다고. 내 인생의 2번째 장은 바로 이 노을처럼 따뜻하고 찬란할 것이라고. 기나긴 폭풍이 지나간 후 마침내 찾아온 고요하고도 완전한 평화였다. 수술을 받고 새로운 집에 정착한 지 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 나이는 73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내게서 이전에 무기력하고 병색 완연했던 노인의 모습을 더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다. 맑은 정신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사실에 설레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2번째 청춘을 살고 있었다. 지난 가을
인사동 예담 갤러리에서 열렸던 내 첫 개인전은 기적과도 같았다. 상처 위에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회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모 붓으로 되찾은 존엄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사람들은 그 너머에 있는 내 그림의 진심을 보아주었다. 전시회 첫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옥자씨와 시장 친구들이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최 노인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내 그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완성이었던 그 바닷가 풍경화가 마침내 완성되어 갤러리 중앙에 걸렸다. 나는 그림 속 하얀 등대 아래에 두 사람을 그려 넣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젊고 다정한 미소를 띤 남편의 모습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주름진 얼굴이지만 꼿꼿한 허리로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는 지금의 나였다.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내가 한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조화롭게 서 있는 그림. 그것은 내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의미했다. 한 평론가는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평했다. 화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장 따뜻한 시선으로 끌어안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상실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상실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에 대한 찬사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그림은 대부분 팔렸고 나는 생전 처음 만져보는 큰돈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고 내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화가이자 선생님으로 살고 있다. 매주 2번 나는 예담 갤러리 재단에서 후원하는 김순자의 희망 캔버스 미술교실로 향한다. 오늘은 수요일, 수업이 있는 날이다. 나는 직접 운전해서 문화센터로 향한다.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작은 경차 한 대를 사고 운전면허도 땄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발로 내 의지대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은 내게 큰 자유를 주었다. 선생님, 오셨어요. 교실 문을 열자 수강생들이 나를 반갑게 맞았다. 교실 안에는 나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 20명이 저마다의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정년 퇴직한 교장 선생님. 평생 군인으로 살다 이제야 아내의 얼굴을 그려보고 싶다는 할아버지.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붓을 든 아주머니. 모두의 사연은 달랐지만 눈빛만은 20살 청년처럼 반짝였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곁으로 다가가 그림을 봐주었다. 박 선생님, 색깔이 너무 어두워요. 조금 더 밝은 노란색을 섞어보세요. 마음속에 해가 떠야 그림에도 해가 뜨는 법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저는 영 소질이 없나 봐요. 손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왔다는 전직 군인 김 할아버지가 쩔쩔매며 말했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40년 동안 붓을 놓고 살았는걸요. 가장 중요한 건 잘 그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면서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한 획씩 그어보세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아 붓을 함께 쥐고 캔버스에 부드러운 선 하나를 그어주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어린아이처럼 수줍게 웃었다. 이 순간이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내 상처가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는 약이 되고 내 재능이 다른 이의 잠든 꿈을 깨우는 도구가 되는 순간. 나는 이 교실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체통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아들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이제 아들은 내게 연락하지 않는다. 옥자 씨를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온다면 모를까. 지금의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행복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춘천에 사는 6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TV 다큐멘터리에서 내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어 평생 꿈이었던 수필쓰기를 시작했다고 했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을 멀리서나마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작은 날갯짓이 누군가에게는 태풍을 막아주는 바람이 될 수도 있구나.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나는 내 오피스텔 한쪽에 마련된 작은 작업실로 들어섰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창계는 최 노인이 선물한 난초가 우아한 꽃을 피워냈고 그 옆에서는 이제는 토실토실 살이 오른 행운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다. 내 삶을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두 생명체였다. 이젤 위에는 새로운 대형 캔버스가 걸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풍경을 그리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그리고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활짝 핀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의 강변 풍경이었다. 그림 속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연인들이 속삭이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생명의 환희가 캔버스 가득 넘실거렸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복잡하게 얽힌 도로와 빌딩 숲,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과거에는 나를 외롭게 했던 그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정겹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저 도시의 어딘가에 나와 같은 꿈을 꾸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수많은 김순자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생각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캔버스 앞으로 돌아섰다. 팔레트 위에서 가장 밝고 희망찬 햇살을 닮은 노란색 물감을 붓에 듬뿍 묻혔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청춘이 펼쳐진 캔버스 위로 나는 망설임 없이 힘찬 새 출발의 선을 그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